배를 만드는 사람들, 선장과 국가 조선 시스템. 이 달, 판옥선과 거북선이라는 위대한 혁신적인 군함들은 결코 왕의 명령이나 장수의 전략만으로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그 거대한 구상은 묵묵히 나무를 깎고 다듬는 뛰어난 장인, 즉 선장들의 손끝에서 비로소 현실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영광스러운 해전신화의 이면에는 이름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채 오직 자기 기술과 땀으로 나라의 방패를 만들어낸 수많은 이름 없는 장인들의 위대한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화려한 해전의 무대 뒤편, 땀과 톱밥이 뒤섞인 조선소의 풍경으로 들어가 조선수군의 막강한 힘을 실제로 창조해낸 사람들과 그들을 둘러싼 국가 시스템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기술의 계승자들. 선장, 그들은 누구인가? 1. 이름 없는 권력자, 장인의 사회적 위상과 현실. 조선시대의 선장을 비롯한 장인들은 국가의 기반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존재였지만 그 사회적 지위는 절대 높지 않았습니다. 산농공상이라는 엄격한 신분 질서 속에서 기술을 가진 공장 계층은 농민보다는 위에 있었지만 붓과 글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대부 아래 계층인 중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국가에 의해 절실히 필요로 되었지만 그들의 노동은 종종 땀 흘리는 육체노동이란 이유로 정신노동보다 한 단계 낮게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인이 똑같은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릇을 굽는 사기장이나 가구를 만드는 목수와는 달리 판옥선과 같은 거대한 군선을 건조하는 선장은 단순한 기술자를 넘어선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곧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숙련된 선장은 국가에 의해 특별히 관리되는 핵심 기술 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기술을 인정받아 최하직과 같은 임시 관직을 맡기도 했으며 대를 이어 기술을 전수하며 특정 지역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은 결코 사대부의 권력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필요 때문에 존중받았지만 동시에 국가의 필요로 언제든 동원되고 통제되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손끝에 새겨인 과학, 선장의 기술 세계. 선장의 기술은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친 고된 도제식 교육과 수많은 배를 만들고 수리하며 얻은 현장 경험을 통해서만 전수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의 총체였습니다. 그들의 머리와 손끝에는 당대 최고의 과학 기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첫째, 나무를 읽고 길들이는 기술입니다. 선장의 일은 조선소가 아닌 깊은 산속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산에 올라 나무의 껍질과 나이테, 가지의 뻗음새만 보고도 배의 어느 부분에 사용될 제목인지를 귀신처럼 알아냈습니다. 휘어지고 뒤틀린 소나무는 배의 굽은 용골, 용골은 킬이나 늑제, 늑제는 rib으로 하늘을 향해 곧고 단단하게 자란 금강송은 거친 파도와 적의 포탄을 막아낼 선체 오해판으로 사용될 것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벌목한 나무를 곧바로 사용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수년간 바닷물에 담가 나무의 진을 빼고 소금기를 머금게 하여 부식을 막고 다시 그것을 그늘에서 몇 년간 말려 뒤틀림을 잡는 전통적 목재 가공 기술은 그 자체로 완벽한 과학이었습니다. 둘째, 나무를 다루어 거대한 생명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조선소에서 선장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먹줄을 튕겨 거대한 나무 위에 정확한 설계도를 그려냈고 그의 지휘 아래 수많은 장인이 자기와 대패, 톳과 끌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여 기계 하나 없는 시대에 수백 톤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짜맞췄습니다. 특히 판옥선의 강인한 방어력의 비결이었던 판재 결합 방식은 그들의 기술력의 정수였습니다. 쇠목 대신 단단한 참나무로 만든 거대한 나무못을 박아 판재를 고정하는 이 방식은 외부의 충격을 유연하게 흡수하여 배의 파손을 최소화하는 선조들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셋째, 물과 바람을 이해하고 배의 균형을 잡는 기술입니다. 판옥선의 뛰어난 성능은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유체역학적 지식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선장들은 복잡한 수학 공식이 아닌 몸으로 체득한 감각을 통해 배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안정한지, 돛의 크기와 위치를 어떻게 해야 바람의 힘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판옥선의 완벽한 곡선과 균형이야말로
조선의 조선 기술이 도달한 최고의 경지였습니다. 셋째, 물과 바람을 이해하고 배의 균형을 잡는 기술입니다. 판옥선의 뛰어난 성능은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유체역학적 지식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선장들은 복잡한 수학 공식이 아닌 몸으로 체득한 감각을 통해 배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안정한지, 돛의 크기와 위치를 어떻게 해야 바람의 힘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판옥선의 완벽한 곡선과 균형이야말로 조선의 조선 기술이 도달한 최고의 경지였습니다. 넷째, 국가의 부름, 징발과 통제의 시스템. 이처럼 뛰어난 기술을 가진 선장들은 국가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었습니다. 각 고을은 관내에 거주하는 선장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중앙정부에 공조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고, 이들은 공장안이라는 공식 장부에 등재되었습니다. 이 장부는 국가의 핵심 기술 인력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국가에서 대규모 조선 사업을 시작하면 이 명단에 따라 전국의 선장들에게 징발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생업을 모두 뒤로 하고 가족과 떨어져 몇 달 혹은 몇 년간 국가가 지정한 남해안의 수형이나 선소에 가서 배를 만드는 고된 부역에 종사해야 했습니다. 이는 명예로운 부름이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의무였고, 그들의 삶은 이처럼 국가의 필요로 끊임없이 통제되었습니다. 2. 평화의 그늘. 만성적인 자원 부족과 시스템의 한계. 그러나 국가의 통제와 필요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조선 시스템은 역설적으로 평화로운 시기에는 항상 고질적인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멀게 느껴질수록 국방에 대한 긴장감은 이완되었고, 이는 곧 해군력의 바탕을 이루는 전선, 관리의 부실로 이어졌습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문물제도를 정비하며 조선 왕조의 데이트를 완성한 위대한 군주 성종시대의 성종실록에 기록된 경상좌도수사의 절박한 보고는 평화라는 이름의 그늘 속에 가려져 있던 조선 시스템의 깊은 병폐와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위기의 진단. 썩어가는 함대와 두 개의 병목 현상. 이 기록은 평화로운 시기, 군사적 긴장감이 완화되었을 때 국방 시스템이 얼마나 쉽게 이완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경상좌도수사의 보고는 크게 세 가지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작합니다. 경상좌도수사가 아뢰기를 관할 아래의 전선이 대부분 이미 썩고 낡았으나 제목을 구하기 어렵고 선장이 부족하여 배를 만드는 일이 제때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다른 도에서 선장을 나누어 정해주시고 아울러 산간에서 벌목을 하게 해주소서 하니 조정에서 이를 우려하여 특별히 난관을 파견하여 그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경국대전 186권 성종 16년 12월 14일 기사. 첫째, 전선이 대부분 이미 썩고 낡았다는 보고는 충격적입니다. 이는 한번 건조된 배들이 제대로 유지보수되지 못한 채 항구에서 방치되어 썩어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배를 건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주기적인 보수 작업, 즉 틈새를 메우고 기름질하여 부식을 막는 일인데, 평시에는 이러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과 인력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평화가 오히려 국방력 약화의 원인이 되는 평화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둘째, 제목을 구하기 어렵고 선장이 부족하다는 대목은 조선의 조선 시스템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병목 현상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이는 단순히 재료와 기술자가 부족하다는 푸념을 넘어 국가의 자원관리 시스템과 인력 운용 시스템 모두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재료와 인력을 둘러싼 문제. 판흥선과 같은 대형 군선을 건조하는 데 필수적인 재료는 곧고 단단하며 잘 썩지 않는 최상급 소나무, 즉 황장엉, 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아무나 벨 수 없었습니다. 국가는 전국의 주요 소나무 숲을 황장봉, 산으로 지정하여 왕실의 허가 없이는 벌목을 일절 금지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였지만 동시에 극심한 관료주의적 비효율을 낳았습니다. 경상도의 수사가 배를 만들기 위해 나무가 필요할 경우 그는 먼저 상급기관인 병조와 목재를 관장하는 공조에
복잡한 공문을 올려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리기도 했으며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제때의 제목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제목을 구하기 어렵다는 수사의 보고는 바로 이러한 국가의 경직된 독점적 자원관리 시스템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선장이 부족했던 문제 또한 구조적이었습니다. 높은 기술이 필요한 선장의 수는 본래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평시에는 대규모 군선 건조 사업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 등록된 선장들은 생계를 위해 민간의 작은 어선이나 상선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가가 이들에게 안정적인 급여를 지급하며 상시 고용하는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막상 국가가 필요로 할 때는 이들을 즉시 소집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도의 선장을 나누어 달라는 요청은 인력 운용 시스템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경상도의 수사가 전라도의 선장을 마음대로 데려올 수 없었고 반드시 중앙 조정을 통해 각 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는 인력이 국가 전체의 자산으로 유연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각 행정구력에 묶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관료주의적 처방과 그 한계. 이러한 현장의 절박한 보고에 대한 조정의 반응 역시 조선 관료제도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조정은 이 문제를 우려하여 특별히 낭관을 파견하여 그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정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지만 그 해결책은 근본적인 처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낭관은 중앙에서 파견된 감독관이자 독촉관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제목이나 선장이 부족한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관리들을 압박하고 닥달하여 어떻게든 정해진 기한 내에 배를 완성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권위를 등에 업고 지방 수령들을 질책하고 벌목을 허가하는 행정 절차를 단축하는 등의 임시적인 조처를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재료의 품질을 타협하게 만들거나 부족한 선장들에게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여 오히려 전체적인 조선 기술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자원 부족과 시스템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또 다른 감독관을 파견하여 이를 독촉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덮으려 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성종시대의 기록은 평화라는 이름의 그늘에서 조선의 조선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만성적인 자원 부족과 관료주의적 비효율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2.3. 전쟁의 기적. 위기 속 총동원 체제.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조선의 저력을 역설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평시에는 삐걱거리던 시스템이 임진왜란과 같은 미직류의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단기간에 수백 척의 전선을 건조해내는 기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가진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한계까지 짜내어 총동원하는 비상 시스템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이면에는 이 기록 속에서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은 수많은 이름 없는 장인들이 얼마나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을지가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조선 수군의 막강한 힘은 이순신과 같은 위대한 지휘관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배를 만들어낸 이름 없는 장인들의 땀과 기술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위기의 각성. 잠자던 거인을 깨우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 상황이 닥치자 평시에 존재했던 모든 비효율적인 관료 절차와 예산 제약, 그리고 부처 간의 이기주의는 일시적으로 무시되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사소한 규정과 절차는 의미를 잃었습니다. 국왕 선조는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왜군을 막아낼 유일한 희망이 수군에 있음을 깨닫고 이순신과 같은 현장 지휘관에게 전권에 가까운 막강한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지휘관은 더 이상 한양의 복잡한 결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왕의 권위를 바탕으로 자신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전쟁 승리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강제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평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휘관의 명령서 한 장에 수백 년간 왕실의 목재로 신성시되며 벌목이 금지되었던 황장봉산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국의 모든 사찰과 향교, 심지어 민가의 대들보까지도 배를 만드는 재료로 징발되었습니다. 국가의 모든 자원이 오직 조선소로, 오직 전선을 만드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집중되었습니다. 평화시대를 올가매던 수많은 족쇄가 풀리는 순간 조선이라는 잠자던 거인은 비로소 자신의 본래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총력전의 해부, 국가의 모든 것을 짜내다. 이러한 총동원 체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전쟁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첫째, 왕의 교지를 받은 전령들이 전국 팔도로 흩어져 공장 안에 등록된 모든 선장을 남해안의 조선소로 소집했습니다. 어촌에서 작은 고기잡이배를 만들던 선장, 한양에서 가구를 만들던 대목장, 사찰에 단청을 그리던 화원까지 나무와 쇠를 다룰 줄 아는 모든 기술자가 강제로 징집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의 생이배를 뒤로 한 채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안고 수백 리길을 걸어 여수와 한산도의 조선소로 집결했습니다. 둘째, 배는 선장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수백 척의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양의 부속품이 필요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대장간은 농기구 제작을 멈추고 배에 사용할 쇠못과 닷, 그리고 화포를 주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촌락이 아낙네들은 길쌈을 멈추고 군사들이 입을 군복과 거대한 돛에 사용될 문영과 삼배를 짜야 했습니다. 오칡나무 진액과 들기름 등 배의 방수에 필요한 모든 재료 또한 곡물로 징발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오직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는 처절한 총력전이었습니다. 기적의 대가, 희생 위에 세워진 함대. 이러한 총력전의 결과 조선 수군은 불과 1, 2년 만에 수백 척의 판옥선을 다시 건조해내는 놀라운 생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분명 전쟁의 기적이라 불릴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이면에는 이름 없는 장인들의 끔찍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보급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수만 명의 인력이 모인 조선소는 항상 식량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순신 장군이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 직접 둔전을 경작하고 소금을 구업하는 등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선소의 선장들과 인부들은 제대로 된 급표도 받지 못한 채 굶주림과 과로 속에서 하루 15시간 이상 망치질과 톱질을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염병이 돌고 과로로 쓰러져 나가는 동료의 시신을 옆에 두고도 그들은 적이 바다를 통해 다시 밀려오기 전에 단 한 척의 배라도 더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일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절대 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국가가 필요할 때 언제든 동원되어 전부를 바쳐야 했던 고대고도 영광 없는 헌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장에서 승리한 장수들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영웅으로 칭송받았지만 그 승리를 가능하게 한 배를 만든 장인들의 이름은 그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보상은 자신이 만든 배가 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다는 사실, 그리고 살아남아 고향의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선 수군의 막강한 힘과 임진왜란의 위대한 승리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가 이순신과 같은 위대한 지휘관의 영웅적인 리더십과 천재적인 전술이었다면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처럼 열악하고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소임을 다하며 나라의 방패를 만들어낸 이름 없는 장인들의 땀과 기술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산도 앞바다를 수놓았던 장엄한 하객진의 영광은 그보다 몇 달 전 여수의 조선소에서 울려 퍼졌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돌을 삼키며 멈추지 않았던 장인들의 처절한 망치소리 위에서 비로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거친 손이 없었다면 한산도의 위대한 승리도 없었을 것입니다.